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단원, 대단원, 경제 관련된 내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소단원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본주의의 전개, 그러니까 어떤 시기별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서 현재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중심 주제가 되는 자본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괴물, 자본주의의 노예,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그러한 경제체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 중인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있죠? 시장 경제체제. 요거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돌아가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유재산권을 아까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고 또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경제활동에 자유가 있다. 개인이 또한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면서 이런 사유재산을 얻고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의 작동 원리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 국가의 명령이나 계획에 따라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상인들 간에 사고팔면서 결정된 자연스러운 가격에 따라서 상품이 거래되고 또한 국가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러한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 원리, 그런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최초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상업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절대왕정들이 이렇게 막 신대륙 발견하고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의 자본주의는 중상주의라는 정책을 통해서 발전했는데요. 중상주의 정책은 상업을 장려하고 수출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상업이라는 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상업이죠. 그죠? 그래서 중상주의라는 거는 수출을 많이 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은 적게 해서 돈을 많이 안 쓰고 하는 이런 거를 장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과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는 특이한 게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서 돈을 남기는 거를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입 수출하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지금으로 치면 택배업 있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를 여기선 되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의 생산보다 유통 과정에서 번 돈,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남겨먹는 그런 행위를 중점으로 뒀다는 겁니다. 초기의 자본주의는요. 그러다가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번째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 산업혁명의 결과 공장에서 기존에는 집에서 만들었던 소규모의 생산 방식이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아주 대량으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두 번째 모습인 산업자본주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여기에서 공장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배 타고 무역하면서 돈을 남겨 먹었던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상품의 생산에 집중해서 생산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 추구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산업자본주의의 중요한 학자 이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죠.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기능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기능 중에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면 뭐든지 다 필요한 곳에 돌아간다 라고 해서 그것을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고 해서 시장의 그러한 가격 결정 기능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경제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방임이라는 건 내버려 둔다는 뜻이잖아요. 국가가 내버려 두고 사람들끼리 물건 많이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고 원하는 대로 사고 팔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이 배분, 자원 배분을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러니까 국가는 역할을 하지 말고 작은 정부라고 불렀는데 좀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시기가 바로 이 애덤 스미스가 중심이 된 산업자본주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따라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르면 이름이 바뀌었죠. 사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걸 하나로 산업자본주의로 합쳐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곳에선 따로 떼놔서 떼봤습니다. 요 결과 과도하게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육강식에 따라 힘센 기업이 다른 기업들 다 무너뜨리고 혼자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요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떤 시장에서 소수의 몇몇 또는 하나의 기업들이 시장을 혼자 다 차지하는 독점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유로운 경쟁,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자기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요 기능이 아주 마비된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거랑은 약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가만히 놔두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라는 시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던 시기다. 독점이라는 거는 소수의 기업이 혼자 다 장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개의 기업이.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런 시장 실패 결과 192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파탄나는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공황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가 폭삭 망해서 쭉 내려앉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각종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이런 시장에다가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어요.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케인스인데요. 케인즈 또는 케인스라고 부르는데 이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랑은 좀 반대죠. 시장에다가 내버려두기만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 봐라.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대공황으로 우리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가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합쳐져 있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정부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정부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이런 케인스주의에 따라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이제 일으키는 뉴딜 정책이라는 거대한 국가 주도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는 약간의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비교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각각의 정부 형태 그리고 주장했던 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와 혼합경제체제 이런 게 좀 상응되니까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근에 오면 이 수정자본주의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사조는 다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다 강타하고 있는데 꼭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경제적인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혼합경제체제 하에서요. 근데 그러다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가 축소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인 악조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고요. 자세히는 알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했다는 배경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너무 다 챙겨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복지병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이른바 정부 실패론이 고개를 들게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다시 애덤 스미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시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복귀한 거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하이에크,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냥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시장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법적인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복지도 축소해야 된다. 그것도 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축소해라.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도 민영화해라. 우리나라는 아직 요건 민영화되지는 않았죠. 완전히 민영화되진 않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도 민영화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아주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세계화와 자유로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새로 등장하게 되고요. 세계무역기구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큰 자본주의의 흐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의미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처음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통 과정에서 돈을 얻는 형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게 시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 개입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다시 시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거 너무 복잡해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